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수출이 저점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13개월 만의 수출은 반등할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기조를 보였었는데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를 더 조이더라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거리를 찾기 힘든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양대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내림세가 짙은 가운데 미국에서도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여전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실적 시즌인데 지난 달보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리나라와 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정보통신과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서 하나와 HD 현대 등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등의 기업인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국부펀드 총재를 비롯해서 이 국영기업 사빅과 STC, 아람코 등 기업인이 포럼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네옴시티 사업과 사우디 비전 2030 중심 협력 사안을 진행 중입니다. 네,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여러 성과도 나왔다고요? 네, 한경협은 이번 사우디 경제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플랜트와 수소, 전기차, 바이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분야에서 46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대차가 사우디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반제품 조립 합작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중동 지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과 포스코, 롯데케미칼도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와 블루 암모니아 생산 협력을 맺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완성차와 배터리 회사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와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 두 기업이 오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현대차의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6세대 각형 배터리 P6를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합니다. P6는 NCA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또 음극재의 독자 특허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 두 기업의 협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죠. 네, 이 P6 배터리는 2024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첫 대형 고객사로 현대차가 낙점이 된 겁니다. 양사는 정확한 계약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 7년 동안 총 30기가와트시 규모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30기가와트시는 전기차 5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차를 새로운 고객사로 두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요. 양사는 향후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 개발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벤처 스타트 업계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상황이 나아질 만한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작년 대비 투자금이 지난 9월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지원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7,178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85.9%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이 증가한 것은 9월이 처음입니다.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전후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또 벤처 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금이 70%대의 감소폭을 이어왔는데요. 다행히 SVB발 여진이 점차 잦아들면서 6개월 만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망했던 스타트업들은 위기를 이제 넘어서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초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은 회사 생존을 위해서 받는 이 극초기 투자금인 시드 투자만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서 기술력이 있거나 내수 시장을 잘 다진 기업에도 점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대비 투자 건수는 줄었지만 투자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투자 유치 금액이 2,85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투자 포럼부터 스타트업의 투자금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러한 영향을 이어받아 양시장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등락을 보이다 현재까지도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국내 기업들까지 실적 발표가 되고 있을 예정이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PCE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의료 정밀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속해 있는 증권 업종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370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360선, 그보다 더 낮은 2357선까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적점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0.72% 빠지면서 2357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1,065억 원 팔아내면서 이로써 5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2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2,219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CCN스가 속한 방송 서비스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이 목재 업종이 두드러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 766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77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62% 빠진 764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바꿔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은 176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126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개인 역시 14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백신 진단시약 방역 관련주입니다. 소외 바이러스 질병 중 하나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피부 결절이 주된 특징이고요.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전염력이 구제역만큼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생 농장이 4곳이나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사례는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이어가면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동제약 현재 2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앙백신과 파루는 28%대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21%대, 18%대 시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성 미생물은 상한가 기록한 뒤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글벳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6%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LPG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파로 인해 강세를 보였던 가스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7.84%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대성산업과 흥구석유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4,37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의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모두 21조 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 교역 관련 MOU 51건이 체결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만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코오롱 글로벌과 HD 현대일렉트릭 성신양회에서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일머니 21조 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좀 약세 속에서도 네옴시티와 중동 관련주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부터 식의약, 방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 주요 골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 40조에 이어서 이번에도 21조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죠. 다만 MOU는 실제로 얼마만큼 계약으로 이어질 거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의 그 과거 결과, 특히 중동 수주의 결과에 있어서는 10%가 채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얼마를 실제 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탈탄소를 가려고 하는 지금 그 사우디와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수소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질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방산 수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방산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게 폴란드는 기존에 러시아 쪽 무기 체계를 쓰다가 러시아 쪽을 벗겨내면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한 것이지만 사우디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는 국가고 우리와 동일한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무기와 어떤 호환성 자체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포함해서 중동 쪽이 확전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만 만약에 의외의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취약한 곳은 원유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530만 배럴 정도의 그 원유 확보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는 좀 의미가 있고 이번에 밝힌 21조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때 이제 막 얘기됐던 40조 얘기 나올 때 얘기됐던 종목군들의 지금 위치를 보시라. 올라간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 없습니다. 시장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계약은 계약일 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MOU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호재 뉴스이긴 하지만 이게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살펴보셔야겠고 수소와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원유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국은 사우디의 가장 큰 무역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투자 포럼에서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또 디지털, 스마트팜 등의 분야에서 46건의 계약이나 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네옴시티는 시세를 분출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도 예전만큼의 기대를 가져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고금리로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테마도 보시면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다시 폭락하는 게 거의 빈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수급되지 않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투자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형태의 지금 흐름을 가져갈 만한 종목군이 있느냐? 지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언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나마 의미 있는 이제 계약을 하나 좀 찾아보자면 삼성물산인가요? 삼성물산이 지금 그 옥사곤이라고 해서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수주를 거뒀다고 했는데 주가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주를 거둔 종목도 지금 별 주가 동향이 없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에게 무언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뭔가 너무 기대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동 쪽에 만약에 전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 지금 건설 이슈는 대부분 다 뒤로 지연되거나 상당 부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동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의 비전 2030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여기에 뭔가 확전하는 태세로 나오게 되고 중동 정정이 불안해졌을 때 네옴시티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 주의해 보셔야겠고 무력 충돌 상황이 있는 만큼 이 상황에 따라서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우디에 첫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그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우디 모멘텀을 인해서 주가 상승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사우디라고 하는 지역 거점을 확보했을 때 걸프 6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다만 여기에 의미 있는 어떤 신차 판매량이 나오는 지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차의 어떤 판매량 자체가 의미 있는 지역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새로운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메나 지역에 뭔가 하나의 거점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 실적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이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중국에서 현대차가 밀리면서 인도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양국이 지금 그 인구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신차가 2천만 대 이상 팔리는 중국과 네. 신차가 400만 대 팔리는 인도는 비교 대상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뭐 현재 공장 만들어서 거기에 몇 대 들어간다고 해서 현대차의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도 보시면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닥쳐 있는 실적이 더 중요한 모멘텀이지 사우디의 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사우디 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우디가 탈탄소 그다음에 탈석유를 지향하면서 IT 서비스 쪽에 뭔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쇼핑했던 종목들은 의외로 지금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게임주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우디와 계속 협력을 맺고 뭔가 IT 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전혀 부각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의미 있는 수주가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 주가의 밸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 이제 중동 수주만 얘기하면 바라봤던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뭐 지금 신차 판매 규모가 사우디에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확실한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임주와 네이버 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나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럼피스킨병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고열과 식욕 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그리고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소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은 10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동물 백신주 섹터 내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속보로 좀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럼피스킨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대성미생물과 이글벳 등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미생물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까지 근접해 있고요. 이글벳의 경우에도 27에서 2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확진 소식 이후에 주가 추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방역 관련주와 더불어서 뭐 수산주들까지 또 닭고기 관련주들까지 좀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실제로 수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좀 쏠리면서 실제 방역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뭐 이와 관련된 뭐 약품이나 아니면 정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과거 방역 관련주 이런 주로 꼽혔으면 일단 해당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사례를 살펴봤을 때 아마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의미 있게 이들 종목이 장기간 올랐던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위 장초반의 닭고기주와 더불어서 일단 이 방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상한가하고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종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 다 하시는 뉴스, 키움증권이 급락한 이슈도 살펴보셔야 네. 되겠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면 뭐로 지정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지정된 종목도 있지만 증거금 100% 종목으로 바뀔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유도 없이 급락하는 종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더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키움증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설 수 있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면 아마도 증거금 100%로 대거 바꾸면서 이 종목에 들어오는 유동성을 제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 관련주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체리브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진입을 좀 지금이라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섹터는 저희가 어디라고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들 종목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일단 단계적으로 정확한 고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넘었을 때 얼마의 정도의 비중을 줄일지 혹은 반대로 뭐 단기 이평선을 깰 때마다 얼마만큼의 비중을 줄일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림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숫자가 찍히고 펀더멘탈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해당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해당 이슈가 쫓아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락세가 또 깊어지는 종목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즉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의 등락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구간, 그러니까 나는 종목의 펀더멘탈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시세 움직임만 쫓아가겠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뭐 3% 손절 이런 어떤 확실한 자기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개인 투자자 중에 그 정도의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해서 신규 진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다가 이익이 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종목들의 비중을 줄일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기준점으로 내가 이 비중을 줄여볼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사우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럼피스킨병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해당 이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선정할 만한 종목이 없고요. 지금 저는 차라리 종목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여기서 더 급락할 것 같아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뭐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이슈는 누구도 정확한 위험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네.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침투한 것도 처음 보는 형태의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서 무언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거의 보지 못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힘이 빠졌다고 예상한 것인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과거에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게 제가 보기엔 속편한 분석이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구간이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고 밸류 기준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도 종목을 요구하시니까 한 종목 가져온 것은 대표적인 방어주인 SK텔레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SK텔레콤은 뭐 최근 실적도 나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 그러니까 B2C가 아니라 B2B나 B2G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가격대라면 배당 메리트만 봐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투자를 굳이 하시겠다면 SK텔레콤을 뭐 현재 가격 혹은 현재 가격에서 소폭 조정받을 때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격적인 목표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도 비교적 짧게 한 4만 5천 원 정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뭐 PB 기준에서 그다음에 PE 관점에서도 그렇게 과거 대비해서 높은 주가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위험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만큼 대표적인 방어주인 SK텔레콤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홀로 독주를 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구도 변화할지 자세한 내용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구도에서 트럼프가 좀 공화당 내에서는 막강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한 집권 청사진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캠프가 구상 중인 선거 공약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나요? 네,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트럼프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거 공약이라든지 집권 청사진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싱크탱크들이 지금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안들 구상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300개 이상 달하는 그 연방정부 이하의 그 행정기관들, 조직이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 집권화된 대통령 그 기반의 조직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환경 그 보호청이라든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폐지 내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각 부처에는 4천 명에 가까운 임명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들의 사상을 좀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재임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인사 조치만으로도 5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동하게 되고요. 스태프들이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부보다도 보수 색채가 강하긴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고 있는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반정부 시위라든지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강경 추방 등이 잇따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조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뀌게 된다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통상 그리고 동맹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당장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석유라든지 석탄 업자들의 신규 채굴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자유무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수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외교 정책 안들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2기 집권과 동시에 러시아하고 휴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대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유화 정책을 보이지만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바이든보다 강경 조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장 틱톡 사용이 제한이 되고요. 또한 공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즉각 폐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 침공 시에는 군사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상 문제에서 양보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 문제도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동맹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토 탈퇴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 중에서 일부 미군 철수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미군 주둔비도 대폭 인상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통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 조치 차원에서 우리나라, 일본, EU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좀 차이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선이 됐을 경우에 한정이 되지만 현재 이런 보수적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을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를 했다고 해서 연방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았을 경우에는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도에 대선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상하 한 곳만 집권을 하더라도 트위스트 정권이 되면서 전국 혼란은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또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건과 관련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지금 그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기밀 문서 사건이라든지 대통령 임기 중 의회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변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갔던 입마금 사건이라든지 대선 결과 불복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전국에 상당히 그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경우에는 아직 사법적인 리스크도 남아 있는데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환경부의 조직 축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그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문제라든지 청지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안 좋게 여기는 보수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을 펼치도록 하는 게 현재 그 보수당의 정책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시절에는 이를 그 극우로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민주당 반대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기능 축소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 사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도 5종목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연준이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14분기 연속 실적 호조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이익 증가세가 이제 사전 예상치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1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애틀란타 연은이 매일 체크하고 있는 GDP 나우에 따르면 3분기 전기 대비 연율로 봤을 경우에는 5.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많은 소매 기업을 비롯해서 하이테크 기업들도 실적 호전세가 이제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알파벳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정보 기술 쪽에서는 실적 호전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상성 AI가 급속히 보급이 확대되면 따라서 하이테크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4분기에도 실적들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하이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4분기 그 기업 실적 호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활발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과매도된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만 좋아진다면은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동결 기조로 보이지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4분기가 되면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또 지난 18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하이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욱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비중이 큰 대기업들이 많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 예상이 높은 업종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132% 증가를 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한 2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분기에는 528%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100% 이익, 또 이런 측면에 보면 아무래도 그 세 자리 숫자 증가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조금 상회했을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폰 15를 출시한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 JP 모건 CEO인 그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중동발 그 전쟁이 격화됐을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그 매수를 좀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만약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난다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또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도 미국에선 10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10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을철에 들어가면 주가가 좀 이례적으로 상승하는 10월 효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작년까지 30년간 S&P 500 기업들의 10월 평균 주가 상승률은 무려 1.76%에 달했고요. 특히 그 3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12월 달에도 평균적으로 1.96% 정도 상승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4분기에는 매수 기회를 잡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수그러든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중단 호재들이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PR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가팜주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리 동향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요일날 발표되는 알파벳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수요일날 발표되는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목요일날은 아마존 그리고 11월 2일 날은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보다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하이테크 기업들 대체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그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인데요. 해외 수출 호조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매출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신차 그 중국 시장의 그 판매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그림을 네. 보시는 것처럼 한 30% 목표가 되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목표치인 2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 보급률이 20%를 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기 자동차 2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급속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에 빠져들면서 현재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까지 뛰어드는 소모전 형태로 그 변하는 게 네. 주시장이 지금 못 올라갔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 중에 100만 대 정도 가까이를 해외에 좀 수출하는 그런 그 모습이 뚜렷하게 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들이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BYD가 지난 한 5년간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여명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에 이제 들어서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BYD한 주식을 좀 망설이고 있다는 점도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주가가 현재 답보 상태 내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렌 버핏의 지금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살펴봤을 때 중국 자동차들이 지금 주가가 답보 상태를 걷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 자동차들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중국을 비교할 때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90년에 자산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판매가 30에서 한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777만 대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는 500만 대에서 680만 대 정도 팔리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중국 신차 판매가 2,799만 대였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2,000만 대에서 2,50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중국은 이미 성숙기를 지나서 황혼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300만 대에서 한 600만 대 정도가 덜 팔리다 보니까 네.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리튬 배터리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는 시절이고 또 젊은 층 인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공장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신흥국 시장을 찾아서 매출을 늘리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승리조에 이제 편입되면서 관련 종목들을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기차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시장도 좀 알아볼게요. 헝다그룹의 슈자인 회장 구속에 이어서 비구입 위안의 디폴트 사태까지 발생.
발생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뱅크런 사태들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된 중국 그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려 미지급금만 62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 안에서는 관련된 그 은행들의 대출이 그 내용들이 현재 SNS 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허베이성의 그 창조시에 있는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서 많은 그 부실 채권이 발생했다는 루머가 있으면서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일어났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다 벽을 쏴서 현금을 보여주면서 투자가를 좀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많은 미지급금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들 같은 경우에 부도가 또 속출하고 또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사우디와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약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뤄드렸던 섹터 외의 섹터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SK텔레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신삽 호조에 방어주 매력까지 부각되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호실적 속에 10월 효과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